오늘로 405일째입니다. 파인텍 근로자들의 굴뚝이 고공농성 말입니다. 3년 전 408일의 고공농성 기록에 거의 다다르고 있는데요. 사상 최악의 폭염을 지나 두 번째 겨울을 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인사들이 보다 못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단식 중인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장 나승고 신부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또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면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인데요.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지지율이 왜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걸까요?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들여다보겠습니다. 징검다리 휴일인 성탄절 무렵에 나들이 계획 있는 분들 많으시죠? 경북 봉화의 산타 마을로 가보시면 어떨까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오지 마을이 산타 마을이 되면서 활력이 넘치고 있다고 합니다. 경상북도 문화체육관광국 김윤희 주무관의 설명 들어보시죠. 신지철 신부와 함께하는 어디 가고 싶으세요에서는 서울대교구 해화동 성당을 탐방해 보겠습니다. 성당 건물의 커다란 부조와 또 제대 뒤에 있는 도자 벽화 그리고 십자 고상에 담긴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샵 1053 문자창과 방송 토크 열려 있으니까요.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70%대 고공행진을 이어갔죠. 그런데 요즘은 대선 득표율보다도 낮은 지지율이 나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야당의 주장대로 레임덕에 들어선 걸까요? 대통령 지지율과 리더십은 국정 운영 동력을 좌우합니다. 뭐가 문제인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연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네. 한때 80% 가까이 치솟았던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네. 지지율이 왜 이렇게 하락했다고 보십니까? 일종의 이제 실망감, 시말로 표현하면 이제 혹시나 역시나 효과인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뭔가 다를 거라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똑같다. 이런 이제 실망감이 작동을 했다고 봅니다. 예. 누가 실망했냐? 이건 이제 흔히 언론에 나오는 이영자라고 하죠. 네. 20대나 영남이나 자영업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지지층이 균열되기 시작한 거죠. 예. 왜 실망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과거 전직 대통령이 많이 오버랩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불통이다, 패세스, 낙하산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될 줄 알았는데 지금 17개월이 지난 입장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실망감이 서서히 이렇게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집권 2년차 막바지 역대 대통령들의 이맘때 지지율과 비교하면 지금 어떻습니까? 의외로 비슷합니다. 지금 집권 2년째 3분기의 그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45%가 긍정적인 지지율이라고 볼 때 김영삼 대통령 44%, 김대중 대통령 46, 노무현 23, 이명박 대통령 36, 박근혜 대통령 44. 의외로 좀 비슷한 거죠. 예. 그런데요, 집권 2년차 징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3년차, 4년차 징크스는 없는데 2년차 징크스가 있거든요. 예. 이때 2년차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과거에 보면. 김영삼 대통령 삼풍사고, 성수대교 동거인계라든지 김대중 대통령 온로비 사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따른 탄핵이라든지 이명박 금융입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왜 그러냐면 집권 2년 차에는 대통령의 자신감이 극대화가 되고 그다음에 대중들의 욕구가 극대화가 되고 야당들의 어떤 반대가 극대화되면서 어떤 권력 전체 소용돌이가 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집권 2년 차를 징크스를 상당히 좀 슬기롭게 넘어가지 않으면 집권 3년 차부터는 상당히 좀 지속적인 하락세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돌아보니까 역대 집권 2년 차에 굵직한 일들이 많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로 끌어올린 지지율을 경제가 깎아먹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면 문재인 정부가 중요시하는 1순위가 적폐청산, 2순위가 남북관계, 3순위가 경제로 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과거 역대 정부, 역대 대통령을 보면 적폐청산이라든지 개혁, 남북관계 같은 정치적인 이슈는 단기적으로 반짝 효과가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국민들이 이제 눈길이 경제 쪽으로 돌리게 되거든요. 예. 이제 거기다가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구해왔던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지 최저임금제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예.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서민들에게 역설적으로 부담을 준다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경제적인 문제의 효과가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 효과가 좀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네, 청와대도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속도 조절에 들어갔고요. 네네. 또 경제 관련 인사도 대대적으로 단행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다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경제적인 문제 같은 거는 효과가 반짝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데 다만 성과, 효과가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진실로 노력하는 모습을 진정성 있는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이게 얼마나만큼 비춰주느냐인데 지금까지는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북관계나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인 이슈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을 정말 땀 흘리고 뛰고 하는 모습들을 민생 현장으로 정말 뛰어다니는 모습을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예.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지금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특히 20대 남성들의 지지 철회가 주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네네. 20대 남성들이 등을 돌린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참 최근 1, 2개월 사이에 30% 이상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정말 실망 을 넘어서고 이제 분노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잘 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 예. 젠더 문제, 양심적 병역 문제, 일자리 문제, 소통 부족 이 네 가지가 대통령 지지율을 뚝 떨어뜨렸다 20대 사이에서. 예.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잘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우선 20대 중에서도 여성들하고는 2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역시 젠더 문제라는 병역 문제가 분명히 작용을 했다라는 그 근거일 수가 있고요. 그러나 뭐니 해도 20대 남성들이 제일 섭섭하고 아쉽고 분노하는 건 역시 이제 일자리 문제죠. 네. 최근에 여론조사 보니까 20대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핸드폰 그리고 취업, 일자리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고 보면 이제 20대에게 이 일자리 문제, 이 문제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이제 사활적 문제입니다. 더구나 앞이 너무 캄캄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실망이 이 분노로 바뀐다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20대들을 어루만져주고 함께 가고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정말 모든 걸 다한다는 모습을 빨리빨리 다방면에 걸쳐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효과는 어차피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 아니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현상이죠. 데드크로스도 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미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비슷해졌어요. 4% 이 정도이기 때문에 데드크로스가 사실상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지금 일부 야당 의원들은 벌써부터 레임덕이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측근 인사들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고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한 게 다 레임덕의 징조라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도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공감합니다. 이게 레임덕 1차 징후가 왔다고 저는 이제 보는 건데요. 예. 레임덕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책을 쓴 게 레임덕 현상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이 이제 유일하게 딱 한 권 있는데, 예. 여러분들 제가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레임덕 5대 특징이 나옵니다. 레임덕이 5가지 특징인데, 그게 이제 지지도의 지속적인 하락, 대통령 권위가 추락하고,
권력 내부에 분열이 생긴다는 건데요. 예. 나머지 두 가지가 이제 측근 친척 비리, 대권주자 차별화인데 이미 두세 개의 그런 그 레임덕의 징후가 사실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레임덕이 점점 빨리 옵니다. 정권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과거에 4년차, 3년차가 했다면 지금 2년차, 1년 차에도 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빨리 막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절룩거리는 오리 레임덕에서 피 흘리는 이제 오리 블러드덕으로 하고 데드덕으로 이게 악화되거든요. 예. 지금 빨리 막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방법론을 지금 이제 하나만 제기하면 민정 시스템의 중립화 및 다극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민정 비서실에 너무 많은 힘을 주고 그 라인이 단선 라인을 할 경우에는 견제하거나 그를 차단하거나 방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민정 시스템을 크로스 체킹할 수 있도록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이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좀 시스템 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6급 공무원 한 명이 지금 대한민국을 뭐 계속 지금 혼란스럽게 지금 되고 있죠, 상황이. 예, 네. 이런 현상은 집권 지금 17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지금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도 지지율 하락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네. 이게 눈덩이처럼 계속 불러가고 도미노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행정부라든지 다른 당에서라든지 또다시 이렇게 이반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아주 심각한 거죠. 네. 그리고 이 6급 공무원은 지금 김태우 같은 경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도 근무하고 문재인 정부에도 근무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청와대 쭉 근무를 하면서 이 정도면 내가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 시스템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김태우 씨가 뭔가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예. 그렇지 않고 청와대가 단단하다면 어떻게 이렇게 일개 6급 공무원이 한 나라를 뒤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저희가 대통령 지지율에 주목하는 이유가 일개 정당이나 정치인의 지지율과는 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 이게 국정 운영의 동력을 좌우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지지율의 중요성 어떻게 보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네, 이게 대통령 지지율은 일개 정당이나 정치인의 지지율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우리 국민의 민생이나 국정 운영 동력까지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심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지도는 단순히 대통령 지지도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한 지도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지도가 흔들리면은 국정 전반의 동력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레임덕이라는 것이 되게 심각하고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빨리 조기에 지금 차단한다면 이걸 오히려 전화 이보구 계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임덕은 아니다. 이게 청와대에 문제없다라고 계속 일시적으로 봉합적으로 갈 경우에는 계속 눈덩이처럼 사태가 이제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예. 대통령 리더십 전문가이시니까요. 취임 초와 지금을 비교할 때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의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좀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건데, 보면 초기는 좀 열린 리더십이었는데 점점 닫힌 리더십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건 아마 심리적으로 대통령이 뭔가 열린 마음에 닫힌 마음이다. 변하지 않는. 초반에 이제 뭐 커피 테이크아웃도 있고 여야 간에 초청해서 오찬 만찬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얘기가 무슨 혼밥이니 이 전용기에서 뭐 경제적 만한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리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대통령께서 자신감이 과잉했거나 아니면 자신감이 결여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빨리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본래 초심으로 돌아가 좀 더 열린 리더십, 네. 열린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당정청이 공동 운명체라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네네. 그런 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 역할을 해줬다고 보시나요? 지금 그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같이 청와대와 당이 함께 보조를 맞춰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당이 청와대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직원 쓴소리를 한다라는 것은 집권 초기에는 저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봅니다. 예. 다만
내부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쓴소리 직원을 얼마나 하는 건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요로를 보기는 바로는 당에서 집권 여당에서 청와대나 대통령을 향해서 직원을 아프게 세게 보이지 않게 요로를 거쳐서 속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솔직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야 청와대와 당은 어차피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위한다면 청와대를 위한다면 비공개적으로나마 보다 적극적으로 제언을 하고 좀 방향을 수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제대로 상황을 직시할 수 있도록 네. 그런 뒷받침을 하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표가 요즘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게 좀 호불호가 갈리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리더십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톡톡 튀는 이제 아주 그 코카콜라 같은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지하는 보수 세력과 문재인 대통령의 비판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원시원하고 통쾌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국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런 리더십을 이렇게 바람직한 리더십은 아닙니다. 그런 분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상당히 많은 이 설화가 있었고 또 많이 더 논쟁적인 이슈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또 1인 TV의 어떤 누적자 수를 확대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정치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판과 동시에 대안 제시를 좀 더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좀 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인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파인텍 근로자 2명이 굴뚝위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죠. 사상 최악의 폭염도 북극 한파도 버텨왔는데요. 회사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간 성직자가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빈민사무위원장이신 나승구 신부님인데요. 전화로 만나보죠.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단식하신 지 벌써 며칠 되신 거죠? 예, 며칠 됐습니다. 지금 어디서 단식하고 계신가요? 단식하는 장소는 그 목동의 CBS 사옥 앞에서 단식을 하는데요. 네. CBS 사옥 15층에 그 파인텍 노동자들의 그 사주인 그 스타플렉스 회사 그 본사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 앞에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낮에는 뭐 그나마 좀 포근한 편입니다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많이 춥습니다. 건강 괜찮으세요? 뭐 저야 아직 괜찮은데 그 이미 12일째 단식하고 계시는 차광호 그 지회장이나 무엇보다도 오늘 뭐 404일째 굴뚝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있는 홍기탁, 박준호 두 노동자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예. 약자들을 위해서 단식을 여러 번 하셨잖아요. 예. 그 세월호 때도 단식하신 기억이 나는데 이번 단식은 참회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이십니까? 사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에 모두 다 동참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다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동안에 제 게으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특별히 이제 성탄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이시라면 어디로 오셨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동안의 게으름에 대한 그리고 무관심에 대한 제 자신의 반성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단식을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있던데 어떤 분들인가요? 지금 물론 이제 차광호 지회장 함께하고 있고요. 11일째로. 예. 그리고 KNCC 인권센터 소장이신 박승열 목사님 그리고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대표님 시인 성경동 선생님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게 힘이 좀 되시나요? 훨씬 많이 힘이 되지요. 예.
저희가 굴뚝위에 계신 그 홍기탁 전 지회장을 전화로 여러 번 인터뷰했었는데요. 네네. 고공농성에 1년이 넘어가시면서 건강이 지금 좀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상태이신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 저도 뭐 직접 올라가 본 것도 아니고 거기 올라가셨던 이제 그 선생님들, 한의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들 말씀에 의하면 뭐 몸무게도 굉장히 빠지고 거의 그 절망적인 상태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셔요. 너무 힘드셔서. 예. 그리고 그 좁은 공간에서 그러니까 마음도 많이 그 힘드신 거죠. 네. 몸과 마음이 다 피폐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2015년에 408일 동안 굴뚝농성 하셨던 그 차광호 지회장이 굴뚝에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오체 투지를 100번이라도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부터 스타플렉스 본사에 있는 목동까지 오체 투지 행진을 했는데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네네. 회사 측은 뭐 대화할 생각도 안 보이고 있고 청와대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바라보세요? 좀 보기 힘든 상황인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그 노동 문제에는 늘 있는 그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정부 쪽에서는 이거는 기업과 노동자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자회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내가 사장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사장이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해라. 뭐 우리 그 회사는 이미 없어졌으니까 책임질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사실 2015년에 그 차광호 지회장이 408일을 마치고 나서 합의한 그 합의 내용에는 분명히 거기 지금 스타플렉스 사장인 김세권 사장의 서명이 들어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서명을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마땅한데 자꾸 이렇게 내 일이 아니다라고 밀어버리는, 그러니까 서로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내 일은 아니다라고 뭐 교섭조차도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무엇이라도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교섭을 계속해서 한다면 이렇게까지 절망적으로 가지 않을 텐데 그냥 벽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 벽이 막힌 벽도 되고 이분들에게는 떨어져 버려야 될 그 절벽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아니 박근혜 정부 때도 이 408일이라는 고공농성 끝에 회사가 합의를 했는데요. 네네. 지금 현 정부는 촛불 집회로 탄생을 했는데도 이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우체 투지를 하고 또 400일이 넘어가고 하면서 청와대나 정부에서도 관심은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너무 이제 확고하게 그 스타플렉스 쪽에서 그 사장 선생님께서 너무 확고하게 아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지금도 뭐 그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정부나 아니면은 기업 노조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까지도 과연 노동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가 하는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그리고 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해도 되는가 하는 사회적 합의를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 것이 저희가 단식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장기 농성 중인 근로자 두 분이 얼마나 힘드실지 그 고통이 상상조차 잘 안 되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측과 정부 또 국민들의 인식마저도 좀 무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신부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과거에는 어쩌면 숨겨졌던, 그래서 고통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면 이제는 고통들이 드러나고, 이 고통이 드러난다는 것은 이것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 시그널인데, 네. 사실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이것들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고통의 원인을 단지 지금 가진 게 없어서, 단지 지금 바빠서 뭐 이렇게만 너무 근시안 쪽으로 보는 건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시민사회단체나 종교인들의 단식 말고는 이 절박함을 전달할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사실은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썼겠지요. 그런데 뭐 그동안 뭐 우체 투지도 하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각계의 도움도 요청하고 했지만 404일까지 또 이렇게 가게 된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사실 이 노동자들은 가진 게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노동 3권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이제 행사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권을 행사할 때 다 이제 불법 파업이다, 뭐 불법으로 다 몰아가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몸으로 때우는 것밖에 없다고들 해요, 노동자들은. 네. 그리고 몸을 쓰는 노동자가 그 방식이 고공이고 단식이고 하니까요. 그 단식이 다는 아니지만 무엇이든지 보태려고 하는 마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곧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네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불평등이나 불의가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성탄에서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될지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어요. 예수님 성탄 때에도 많이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요. 네. 사람들은 또 이제 성탄이라고 하는 분위기로 좀 들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정작 오시는 이유는 보지 못하는 것 같은 거죠. 사실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안타까움이 바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잖아요. 예. 인간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정작 구원에 필요한 자리, 구원을 절실하게 요청하는 자리에는 예수님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죠. 그래서 당신 아드님을 보내신 하느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생각할 때 그게 진짜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그런 자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 김용희 님께서 서로 화합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신부님 힘내시라고 응원 문자 보내주셨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또 센스마음 님께서도 너무 안타까우시다고 모든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하느님의 지혜를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신부님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 계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공농성하고 있는 파인텍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무기한 단식하고 계신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장 나승구 신부님 만나봤습니다. 신부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편안하십시오. 나오르면 성탄절입니다. 올해 성탄절이 화요일이라서 징검다리 휴일인데요. 월요일에 아마 휴가를 내고 연휴 즐기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성탄을 맞아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 청계천에서는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이 이미 시작됐고요. 전북 임실과 전남 담양에서는 산타 축제가 열립니다. 또 경북 봉화구는 내일 산타 마을을 개장한다고 하네요. 산타 마을 개장 준비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상북도 문화체육관광국 김윤희 관광마케팅과 주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산타 마을 개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바지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시죠? 예, 뭐 저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다들 열심히 준비 중이시고요. 네. 아니 근데 봉화 분천역이 어쩌다가 산타 마을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봉화 분천면에 있는 분천역은 되게 작은 역이었는데요. 예. 이쪽에 이제 발전을 좀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산타 스토리 테마를 입혀서 산타 마을을 개발하게 됐고, 또 2014년부터 경북도 봉화군 코레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네. 이쪽에 백두대간 협동열차 운영과 어우러져서 이색 테마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산세도 있고 또 눈도 내리고 이래서 산타 마을과 더 적합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좀 가면 외국에 온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꾸며놨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산타 마을 되고 나서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면서요. 예, 뭐 이 역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10명 미만 정도 방문하던 곳이었는데 예. 이
개장을 하면서 올해가 9번째 개장인데요. 네. 현재까지 63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을 했습니다. 아니, 네. 와, 마을이 들썩들썩하겠어요. 네네. 그리고 뭐 2016년에는 뭐 한국 관광의 별로도 선정되고 해서 많이들 좋아하시죠. 산타 마을 또 축제 진행하시면서 지역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하루 관광객이 얼마 되지 않다가 찾는 분들이 엄청 많아지니까 주변 특히 이 행사는 주민들이 함께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큰 행사 함께한다는 이런 거에 대한 보람도 느끼시는 것 같고 또 가시면 아무래도 드시고 즐기시고 가시니까 경제적인 그런 파급 효과도 좀 큰 것 같고요.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예, 올해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찾아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여름 겨울 운영을 하는데 아무래도 산타 테마이다 보니까 겨울에 매년 한 10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많은 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10만 명보다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올해 새로운 콘텐츠 많이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올해는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눈, 얼음, 산타 이런 테마에 맞춰가지고 산타 열차, 눈썰 매장,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 카페 등은 기존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그 엽서쓰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산타 우체국이랑 유럽형으로 이렇게 하시면 예쁜 유럽형으로 테마 레스토랑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고 하면 더 많이 또 저희 전통구이 방식으로 이제 땅에 묻어서 고구마 군밤도 구워 먹는 삼국구이 행사도 진행하고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루돌프 마차 저 한번 타보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네네. 네, 그 중에서 가장 재밌는 프로그램, 강력 추천해 주실 프로그램 어떤 거 꼽으시겠습니까? 제가 추천을 한다면 저희 가시면 산타의 집에 가면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계세요. 네. 산타 할아버지 사진도 찍으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당나귀 꽃마차나 눈썰매 이런 것도 타보시고 우체국에서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한테 엽서 쓰기 이런 거 해보시면 많은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축제는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먹거리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봉화를 찾는 분들한테 추천해 주실 먹거리가 있으신가요? 보통 봉화하면 송이, 소고기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요. 네. 이제 산타 마을은 작은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에 오시면은 보통 육개장, 메밀전병 이런 토속 음식을 보통 많이들 판매하고 맛보실 수 있었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산타빌리지 푸드코트가 개관하면서 이제 어린이들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 그리고 또 운영 기간 중에는 고구마, 군밤 이런 것도 계속 구이를 제공하니까 추억의 먹거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 네, 산타 마을 찾았던 관광객들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오시면 이게 딱 느끼시는 게 내리시면 오시면서는 이제 산세, 비경 이런 게 너무 좋으니까 이런 경치도 감상하시고 또 역에 딱 내리시면 역 자체는 이렇게 외국 마을에 온 거, 동화 속 외국 마을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니까 이렇게 이색적이고 그래서 두 가지 동시에 느끼실 수 있어서 다들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또 산타 마을이 여름에도 열리는 게 신기했어요. 여름에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나요? 네, 여름에 7월에서 8월 사이 한 달간 운영을 하는데요. 이게 여름에는 한여름이라는 계절에 맞게 물과 얼음을 이용한 컨텐츠를 또 기존에 더해서 준비를 합니다. 물속놀이라든지 물안개 터널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하고요. 또 한겨울 날씨를 느낄 수 있도록 이제 열차고 역이고 하니까 기차를 개조한 산타 쉼터 하면서 겨울에 있는 듯한 그런 기분도 느끼시고 여름 놀이도 하시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산타 마을 편하게 방문하려면 아무래도 기차로 가는 게 좋겠죠? 예, 저희 분천역에는 도에서 운영하는 경북 나들이 열차가 동대구역에서 분천역까지 토요일, 일요일 각 1회씩 왕복 운행을 하고요. 그리고 또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백두대간 협곡열차, 중부내륙 관광열차 등 코레일 관광열차랑 무궁화호 열차가 운행이 되니까 각 지역에서도 열차를 타고 관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산타마을 축제 언제까지 열리나요? 예, 분천 산타마을은 올해 12월 22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58일간
봉화 분창역 일원에서 운영되고요. 예. 네. 네, 그렇군요. 네네. 많은 분들이 찾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신 거죠? 예, 춥지만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오시면은 정말 외국 마을에 온 듯한 그런 기분 느끼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찾아와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 문화체육관광부 김윤희 주무관으로부터 내일부터 봉화군 분천역에서 열리는 산타마을 축제 얘기 들어봤습니다. 축제 성황리에 잘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말에 가볼 만한 성당을 소개해드리고 구석구석 숨겨진 의미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어디 가고 싶으세요 순서입니다. 오늘도 한국교회사연구소 부소장 신지철 바오로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정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피정 다녀왔습니다. 오늘따라 더 이렇게 맑아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명동 성당을 아주 샅샅이 살펴봤는데요. 오늘 해화동 성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가톨릭대 신학대학 바로 옆에 있는 성당이죠. 네, 해화동 성당은 이제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옆에 밑에 쪽에 있다고 해야 되죠. 네, 옆에 있습니다. 네, 해화동 성당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우선 해화동 성당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약현 성당 그리고 명동 성당에 이어서 서울에서 세 번째로 축성된 성당이고요. 그리고 그만큼 역사도 깊고요. 특히 우리 한국 성당 건축에서 굉장히 선구자적인 굉장히 특별한 성당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적이고 우리 정서를 잘 표현한 건축하고 성미술품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해화동 성당하면 그 입구에 있는 커다란 부조가 인상적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눈에 띄거든요. 네, 이게 사실 모든 분들이 보면 와 어떻게 저런 걸 만들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크고 멋진데 이제 장발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제 만드신 건데 벽면에 보면 그 요한복음과 루카복음 말씀이 새겨져 있고요. 네. 가운데 예수님과 또 이제 사방에 네 복음 사가를 상징하는 조각들이 있는데요. 네. 좀 재밌는 것은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데 옛날 말을 거기는 새겨놨어요. 네. 이제 과연 어떤 말을 새겨놨는지 한번 직접 가서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답을 알고 있는데 꼭 참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성당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거기 또 성수대에도 또 특별한 게 있다고요. 네. 성수대가 다른 본당하고 좀 달라요. 보통은 이제 돌 이제 세워놓고 그 위에 성수반을 놓고 성수를 찍게 되어 있는데 보통 그렇죠. 네, 이 성당에는 예수님 상을 그 상반신상을 그 위에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자국이 선명한 두 손을 이제 폭에 이제 얹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께서 그 예수님 손에 이제 손을 많이 얹으시고 기도하고 가셔서요. 손이 많이 닳아 있어요. 그리고 성수는 그 밑에 대리석 중간에 이렇게 있어서 네, 그 성수를 위에서 찍는 게 아니라 중간 이제 돌 밑으로 넣어서 이렇게 찍게 되어 있어요. 네, 저도 해화동 성당 여러 번 가봤는데 이 성수대를 이렇게 주의 깊게 보진 못했었거든요. 오늘 신부님 설명 듣고 나니까 다음에 가면 더 주의 깊게 봐야겠습니다. 제대 뒤에 벽면도 특별해 보여요. 이게 도자기 재질 같은데 색깔도 아주 신비로운 느낌입니다. 네, 그걸 이제 도자벽화라고 하는데요. 주제는 이제 성사와 신비들이고요. 이제 25cm 정도의 그 도자기를 다 이제 조각조각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셔서 보시면 굉장히 신비롭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우선은 그 황갈색과 청록색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황갈색은 우리 풍요로운 밀밭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청록색은 우리 심오한 우주 세계 그리고 그 주님의 포도밭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에 보면 이제 태양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빛의 원천으로 하느님을 이제 상징하게 되고요. 우리 전체적인 구도상의 어떤 생명이자 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특별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 한번 가서 잘 보시면 제대가 살짝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틀어져 있어요. 한쪽 방향으로. 왜 그렇죠? 네, 이게 해화동 성당은 오른쪽 창문에서 스테인글라스 쪽에서만 빛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매 계절마다 그리고 시간마다
색깔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다른 색깔들이 들어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빛이 통과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더 잘 색깔을 나타내고 재단 뒤에 그 벽면에 그 효과를 더 잘 내기 위해서 네, 재단을 살짝 틀어놓은 겁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도 주의 깊게 보시면 네, 신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십자고상을 만든 분, 이 작가가 아주 유명한 분이시라고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다른 십자가 고상이랑 뭐가 다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청동으로 만든 건데요. 이게 김세중 선생님이라는 분이 만드신 겁니다. 예. 이분이 누굴까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님 그리고 옛날에 있던 세종대왕님 상 잘 아실 거예요. 예. 네, 그걸 모르시는 만드신 분이 분입니다. 없죠. 네, 네. 그걸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의 어떤 그 위험 있고 장중한 어떤 그런 모습과 이 성당에 있는 십자고상이 어떻게 다를지 네. 이분이 어떻게 표현했을지 한번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강론대에도 숨겨진 역사가 있다면서요. 네, 이게 참 굉장히 아쉬운 역사이기도 하고 또 재미난 역사이기도 한데요. 예. 그 옛날에는 명동성당 이제 기둥에 2층짜리 이제 구조로 해서 나무 강론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 나무 이제 층계로 올라가면 그 나무로 된 이렇게 강론대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해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강론대는 현재 해화동 성당에서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강론대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닷집이라고 해서 그 강론대 위에 이렇게 지붕처럼 생긴 것이 있어요. 예. 그거는 지금도 명동 성당에 가보면 우리 추기현께서 앉는 의자 바로 위에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그건 명동 성당 가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예. 그 나머지 계단은 우리 현재 외관 베네딕토 수도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네, 좀 아쉽죠. 그대로 뒀어도 참 예뻤을 것 같은데. 또 역사이기도 한데요. 네네. 네, 어쨌든 해화동 성당 강론대가 명동 성당에서 온 것이라는 것. 그리고 재단 오른쪽을 보니까 유명한 103일 순교성이 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특별한 뒷얘기가 있다고요. 네. 103일 순교성이나 하면 참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예. 바로 그 그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그려진 그 산이 어떤 산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이건 도봉산의 일부를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재밌는 어떤 역사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명동 대성당에 가보시면 79위 복자 이제 성화도를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원래는 그것을 보면 이제 앵베르 주교님이 중앙에 있고 김대건 신부님이 옆에 있었어요. 그렇게 그려져 있었는데 103일 순교 성인화는 보면은 김대건 신부님이 중앙에 있고 앵베르 주교님이 옆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한국적인 주체성을 살리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다시 그리게 된 거죠. 네, 아마 이런 부분까지 알고 계신 분도 많지 않았을 거예요. 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네, 저희한테 전해주시려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소아성당과 소아성녀대례사상도 소개해 주세요. 네. 소아성당하고 소아대례사 이제 상이 있는 것은 원래 해화동 성당 주보가 베네딕토 성인인데요. 예. 나중에 1960년 정도에 우리 소아대례사 성녀에게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공사한 것을 계기로 소아성녀 대례사도 또 주보로 동시에 이제 모셨는데요. 재미난 것은 성녀 이제 소아대례사 성녀를 이제 주보로 이제 삼으면서 그 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예. 이종상 선생님이라는 그 작가가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자신의 어떤 욕심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정말 겸손되이 모든 것을 맡겨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작을 하게 됐는데요. 예. 그 밑에 보면은 장미꽃 모양들이 함께 만들어져 있어요. 예. 이것은 작가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이 직접 함께 거기에 참여해서 한 송이씩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사실 신부님 수녀님들은 예술적인 그런 거 없으셨을 텐데 그래도 그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다 하신 거죠. 그렇죠. 굉장히 좀 새롭고 굉장히 의미 깊은 그런 조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해화동 성당에 대해서 몰랐던 비밀들을 또 오늘 어디 가고 싶으세요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 부소장 신지철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자로 끝번호 2662번님께서 나승구 신부님 단식 소식 들으시고 눈물이 나신다고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얘기 보내주셨습니다. 또 팜시베님 심지철 신부님 어디 가고 싶으세요? 잘 듣고 계신다고 흥미로우시다고 얘기해 주셨네요. 성당 다시 보게 되시죠? 또 김은선님 소외된 계층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합니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스페인어로 축 성탄을 펠리츠 나비다드라고 하죠. 열린 세상 오늘 일부 청취자 여러분께 성탄 축하 인사 전하면서 에즈원의 펠리츠 나비다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반세기 넘게 군부 독재와 내전이 지속된 나라, 바로 미얀마입니다. 2011년에 민주정부가 들어섰지만 워낙 오랫동안 빗장을 걸어 잠근 탓에 시간이 멈춰버린 땅이 됐습니다. 미얀마는 인구의 90%가 불교 신자인 불교 국가입니다. 하지만 가톨릭교회는 미얀마에서 갈등의 중재자이자 평화 건설의 주역으로 작지만 큰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땅에 평화를 심고 있는 미얀마 교회의 활동을 류은재 기자가 취재하고 돌아왔습니다. 스튜디오 나와 있네요. 유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얀마에는 어떻게 갔다 온 겁니까? 네,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약 2주간 다녀왔는데요. ACN과 가톨릭 평화신문 공동기획 취재차 다녀왔습니다. 네. 일단 첫 5일간 일정은 염수정 추기경이 함께 동행하셨는데요. 염수정 추기경은 ACN 한국지부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형제교회의 어려움에 함께 연대하기 위해 처음으로 ACN 후원 현장을 방문하신 건데요. 네. 첫 5일은 추기경님과 함께 ACN의 후원을 받은 교회를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요. 나머지 일주일 정도는 ACN과 함께 추가 취재를 하는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ACN을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떤 단체입니까? 네, 고통받는 교회 돕기, 영어로 하면 A to the Church in the Need라는 약자인데요. 가난과 차별, 박해로 어려움을 겪는 가톨릭 교회를 지원하는 교황청 산하의 재단입니다. 네. 2015년 아시아 최초로 한국 지부를 개설했는데요. 다른 NGO나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기 힘든 사목활동 지원에 힘쓰면서 성전 건립이나 교리책 발간, 성직자 양성, 생계 지원 등을 돕습니다. 네, 사실 미얀마가 우리한테 잘 알려진 나라는 아닙니다. 뭐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나 네. 최근에는 뭐 로힝야 사태 이 정도만 떠오르거든요. 네, 미얀마에 대해 표현할 때 시간이 멈춘 땅이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요. 네. 국제사회를 향해 문을 연 지 얼마 안 된 나라입니다. 역사를 간략히 살펴봐야 이해하기 쉬운데요. 미얀마는 1886년 영국의 식민지가 됐고 1942년부터 짧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거쳐 1945년 독립을 합니다. 네. 이후 미얀마 군부가 실권을 잡았는데 오랜 세월 나라 빗장을 걸어 잠갔고 분쟁과 가난의 시기가 계속됩니다. 예. 80년대 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으나 잘 아시다시피 아웅산 수치의 오랜 가택연금 등 견제가 심했고 최근에야 문민정부가 탄생하면서 발전과 변화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네, 미얀마의 천주교 신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요? 네, 미얀마 인구의 90%가 불교이고요. 기독교가 5%, 그중에 가톨릭 교회 인구는 약 1%로 66만 명,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네. 하지만 성장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16개 교구에 17명 현직 주교가 활동하고 있고 2015년에는 처음으로 찰스 마웅보 추기경이 탄생했습니다. 또 미얀마 주재 교황대사가 마침 우리나라 한국인인 장인남 대주교이시기도 네, 하죠. 맞습니다. 예, 미얀마에 가보니까 첫인상이 어땠나요? 네, 미얀마가 최근에 개방을 하면서 최대 도시 양곤이나 바간, 만달레이 같은 관광지는 굉장히 발달했는데요. 예. 가보니까 의외로 LTE도 굉장히 잘 터지고 양곤 시내에는 쇼핑몰도 많았습니다. 예. 하지만 조금만 벗어나도 바로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기간 산업이 매우 열악합니다. 도로는 기본적으로 다 비포장 도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력 수급도 일정치 않습니다. 오래 살았던 현지 한인의 말을 빌리면 교육이나 의료 상황이 딱 우리나라 60, 70년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현지 가톨릭교회 형편도 빠듯하겠네요. 실제로 어땠습니까? 네, 제가 처음으로 방문한 것이 친주에 걸쳐 있는 칼레이 교구와 하카 교구인데요. 네. 친주는 주로 소수민족 친족이 사는 곳으로 산세가 매우 깊습니다. 산 꼴짜기마다 성당이 하나씩 깊숙이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한 본당의 신부님 말씀에 의하면 주일 미사 전체 봉헌금이 $1 미만이라고 합니다. 정말 열악하네요. 네, 너무 놀라서 되물었는데요. 50, 60가구가 있는데 주일 봉헌금이 다 모아도 많을 때는 $2,
한국 돈으로 2,000원 수준입니다. 또 새 성전을 짓고 있는 칼레이 교구의 공사 현장도 방문을 했는데요. 조금씩 돈이 들어오는 대로 건물을 쌓다 보니까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합니다. 네. 원래 쓰던 성당은 흙바닥에 양철 지붕을 쌓은 모양인데요. 비가 오는 날이면 양철 지붕에 쏟아지는 빗소리 때문에 미사 소리가 안 들릴 정도라고 합니다. 또 시골에는 마땅한 의료 서비스도 없는데요. 이곳에선 사람이 죽으면 성당에서 시신을 수습하기도 합니다. 몇 구의 시신을 한 번에 싣고 또 산 사람도 함께 타고 달리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상황이 안 좋네요. 불교 국가이다 보니까 가톨릭 교회에 대한 차별 이런 건 없습니까? 네, 공식적으로 미얀마는 종교 자유 국가입니다. 하지만 국민 정서의 문제는 다른데요. 네. 그곳에서 만난 한 신부님이 본인의 신분증을 보여주셨습니다. 손바닥 반만한 붉은색 종이에 이름과 출생연도, 신체 특징과 함께 출신 민족과 종교가 기입됩니다. 신분증에 종교가 들어가네요. 네네. 이곳에서는 그런데 버마족 출신, 불교의 조합이 아니라면 비공식적으로 차별을 감수하는 문화가 팽배합니다. 예. 최근 들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오랜 차별이 존재합니다.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수녀님들을 보면요. 베일을 쓰지 못하고 수도복 대신 사복을 입고 다니십니다. 이것만 봐도 곱지 않은 현지의 시선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성당을 짓거나 종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제약이 있겠네요. 네, 현지에서는 차별이나 박해라는 단어는 쓰기 꺼려하긴 했는데요. 제가 본 바로는 완전한 자유라고 보긴 어렵다. 확실히 경직된 분위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양곤에는 창고형 성당이 몇 군데 있는데요. 이곳은 성당 외벽에는 십자가도 스테인드 글라스도 걸어두지 않고 창고처럼 지어뒀습니다. 네. 문을 열고 들어가봐야 비록 성당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불교가 강한 지역 공동체 분위기 때문에 종교시설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교회는 늘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데요. 소리 높여 성가를 부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사처럼 대규모 인원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일은 누군가가 딴죽을 걸면 언제든 큰 문제로 불거질 수 있습니다. 네. 한 지역의 성당은 실제로 지난해 2달간 문을 닫기도 했다고 합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상황이 정말 안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도 가봤다면서요. 네, 아마 카친 분쟁에 대해 들어본 분도 계실 겁니다. 예. 카친은 미얀마 소수민족의 이름인데요. 미얀마 최북단 지역으로 60년 넘게 정부군과 카친 독립군이 내전을 벌이는 곳입니다. 아니, 내전의 이유가 뭔가요? 네, 소수민족인 카친의 민족 자치, 독립이 주된 이유인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중국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카친주는 굉장히 자원이 풍부하기로 유명한데요. 네. 세계적인 품질의 옥이 이곳에서 다 생산됩니다. 하지만 이 풍요로운 땅은 오히려 눈물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정부와 군부, 중국 자본의 이해관계 속에서 지역민들은 수탈을 당하는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네. 90년대에 들어 평화협정을 맺기도 했는데 2010년대에 들어 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는 곳입니다. 아니, 내전 중인데 방문이 가능했나요? 위험하진 않았어요? 네, 제가 갔던 곳은 카친주의 주도인 미치나라는 도시인데요. 공항에 내리면 일단 외국인 출입 금지 지역을 표시한 경고판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네. 호텔에도 같은 경고 표시가 붙어 있는데요. 외국인이 갈 수 있는 곳은 도심과 특정 지역이 전부입니다. 물론 제가 갈 수 있는 곳도 아주 작은 일부였는데요. 미치나 교구에 20개 본당이 있는데 외국인이 갈 수 있는 본당은 5개 정도가 전부입니다. 네. 나머지는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이야기를 듣고 상상만 할 뿐이었습니다. 분쟁 때문에 집을 떠난 난민 캠프도 많았다면서요? 네, 카친 지역을 보면 어떤 마을은 정부군이, 어떤 마을은 카친 독립군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두 무장단체가 무력 분쟁을 일으키는 날에는 마을이 통째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네. 그러니 국내 난민이 되는 건데요. 카친 사람들 대부분 한 번씩은 고향을 떠나본 적이 있다고 할 만큼 내전과 피난의 역사가 깊습니다. 예. 이런 국내 실향민들이 함께 생활하는 캠프만 100여 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안타깝네요. 캠프도 가봤습니까? 네, 가톨릭 교회가 운영하는 성 요셉 팔라나 캠프에 들렀는데 생활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남루하고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한 실향민과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은 밤 11시에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고 밤새 피난을 왔다고 합니다. 네. 불빛이 보이면 총을 쏠지도 모른다는 말에 밤새 어둠 속을 걸으면서 몇 달을 떠돌다 비로소 캠프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네. 고향을 떠나 삶의 터전을 잇고 수개월째 캠프 내에서 주는 한 칸짜리 방에서 가족들과 머물며 구호의 손길에 기대고 있습니다. 무력 분쟁이 끝나면 집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네, 이게 생각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땅에는 지뢰가 심겨져 있을 수도 있고 싸움이 언제 다시 터질지 모릅니다. 생각보다 더 심각한 긴장 상태인데요. 네. 무장군이 논에도 가지 못하게 하고 나무도 벨 수 없게 하니까 현실적으로 복귀가 불가능합니다. 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뭐 마약이나 에이즈, 인신매매까지 횡행하고 있다면서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미얀마에서 취재를 하면서 가장 슬펐던 이야기인데요. 카친에서는 집집마다 최소 2명은 마약에 중독된 상태라고 합니다. 미얀마 양곤이나 남쪽 도시와는 또 다른 별세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예. 헤로인을 맞는데 고작 500잔, 한국 돈으로 400원 정도면 되고요. 초콜릿보다도 싸고 구하기가 쉽습니다. 예. 바나나 플랜테이션이나 벌목장에서 일하는 어린 노동자들에게는 고된 노동을 잊게 하려고 암암리에 마약을 권하는 일도 흔하다고 합니다. 예. 현지인들 말로는 처벌은 없다고 하는데요. 국경지대로 가면 양귀비 밭이 많지만 거대 마약상은 건드리지 않고 어쩌다 한 번씩 작은 판매자만 처벌하는 정도다 보니까 중독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네. 투약 바늘을 나눠 쓰다 보니 에이즈 감염에 이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악순환이네요. 네, 또 인신매매도 횡행한데요. 젊은 여성들은 상당수가 계약 결혼으로 중국에 팔려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아이를 하나 낳고 또 다른 집으로 그리고 또 다른 집으로 팔려가기도 하고요. 유흥업에 흘러가기도 합니다. 아유, 막막한 상황인데 가톨릭 교회가 할 일이 많아 보입니다. 네, 제가 마침 미치나 교구에 방문했을 때 새 교구 주교님들의 회의가 진행 중인 상태였는데요. 네. 카친 주에 걸쳐 있는 미치나, 바모, 라시오 새 주교님들의 정기 모임이었습니다. 네. 이들은 뿌리 깊은 분쟁의 역사를 끊기 위해서 2015년부터 주교 모임을 열고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수민족의 이슈다 보니까 국내외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국내 실향민 캠프 운영이나 마약, 에이즈, 중독 치유 시설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상황에 비해 역부족인 게 현실입니다. 아유, 이런 상황 속에서 가톨릭 교회 공동체는 잘 이어지고 있나요? 네, 상황은 너무나 암담하고 슬픈데요. 역설적이게도 저는 오히려 그 속에서 정말 아름답고 치열한 신앙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함께 동행했던 ACN 관계자랑 함께 말하기를 이곳에서 진짜 영혼 같은 사제들을 보았다. 진짜 신앙인들이 이곳에 있다 말할 정도였는데요. 네. 진심으로 감동과 존경이 우러러 나올 정도였습니다. 아니, 어떤 모습에서 그렇게 느꼈습니까? 네, 일단 카친 이 지역 자체가 원래도 정글이 많고 교통사정이 좋지 않은 데다 분쟁까지 잦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동이 훨씬 열악합니다. 네. 오기가 되면 길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무장군이 길을 통제하고 물자의 이동을 막습니다. 그런데 사제들은 이 없는 길을 뚫어가면서 돌아가면서 아주 치열하게 사목 현장을 누빕니다. 예. 식량과 물을 오토바이에 싣고 일주일씩 산길을 달리면서 강을 건너서 공소를 방문하는 게 이들의 일상인데요. 한국 천주교 초기에 최양업 신부님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조선 말기 공소를 사목하시던 프랑스 선교사 신부님들이 말을 타고 산을 타다가 과로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비슷해요, 상황이. 네, 그런 이야기가 지금 현재 2018년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신부님들이 이제 미얀마 신부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시골 본당에서 시내 교구청까지 나오는데도 2, 3일씩 걸리는 게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갔을 때 이제 외국인이 갈 수 없는 험지에서 사목하시는 신부님 5분이 저희를 만나기 위해 교구청으로 오셨습니다. 네. 사목 현장의 증언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치열했는데요. 신자들과 직접 땅을 일구고 1년 동안 목재를 모아서 몇 년에 걸쳐 성당을 짓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우기가 되면 다 무너져 내리는데요. 그러면 또다시 나무를 모아서 성당을 짓고 그러고 또 무너지고 이런 우리 현실에서 생각하면 너무나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아주 열정적이고 순수한 신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신자들이 힘이 되거나 연대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우리 한국교회도 과거를 돌이켜보면 도움받는 교회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도움이 필요한 교회를 돕는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자라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네. 아주 먼 나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형제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관심과 기도, 후원을 제가 대신 요청드립니다. 네, ACN 쪽 활동에 후원을 하면 미얀마 교회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분쟁의 땅 미얀마에 평화를 심고 있는 가톨릭 교회의 모습 현지에 다녀온 유은재 기자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생생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카교구 중추본당 신자들의 아름다운 주일미사 현장음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목전입니다. 가톨릭교회 전례력으로는 주님 성탄 대축일인데요. 전국 교구장들이 성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반도에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메시지가 많네요. 윤재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대교구장이자 평양교구장 설레인 염수정 추기경은 평화 건설을 위해 모범을 보이라는 소명을 받은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 신앙인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로 가는 길이 멀고 험난하더라도 자신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며 인내심을 갖고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구세주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의 첫 메시지가 평화였고 평화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힘써 실현해야 할 복음의 핵심적 가치라며 평화의 장인이 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전교구장 융식 주교와 의정부 교구장 이기현 주교는 우리 민족이 미움과 갈등과 단절을 넘어 용서하고 화해함으로써 하느님의 은총으로 평화를 이루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주교들은 또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아기 예수를 닮아 겸손의 삶을 살고 가난한 이들을 환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대교구장 조한길 대주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어 잘못한 일을 용서하고 이웃과 화해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사랑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미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성탄 시기가 되기를 희망했고, 전주교구장 김선태 주교는 아기가 되신 하느님께서 온갖 선물과 함께 사랑을 한없이 베푸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활짝 열어드리자고 공고했습니다. 주교들은 특히 성탄을 영적 쇄신의 기회로 삼자고 공고하면서 성탄의 기쁨이 교구 쇄신과 사회 문화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활동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개인의 일탈인 걸까요? 아니면 정말 민간인 사찰이 있었던 걸까요? 특감반 활동에 대한 폭로와 논란, 해명에 대해서 김소일 보도위원이 논평합니다. 우리 정치에서 집권 3년차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정권을 뒤흔들 만한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역대 정부가 대개 그랬습니다. 내년에 3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 혹시라도 위기에 징후는 없을까요? 정권의 위기는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정 정당이나 지도자에 대한 호불호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정권의 위기는 곧바로
국정 추진 동력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표류하는 국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요즘 한 가닥 불안감이 피어오릅니다.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의 폭로, 그에 대한 청와대의 어설픈 대응 때문입니다. 폭로 내용 자체는 아직 사실관계가 분명치 않습니다. 때문에 폭로만으로 정권의 위기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 파문을 다루는 청와대 참모진의 대처 방식입니다. 어설픈 해명과 군색한 변명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편 감싸기와 책임 떠넘기기로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뭔가를 감추거나 앞뒤 안 맞게 둘러대다가는 정권의 도덕성이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신뢰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몇 가지 쟁점에 대한 해명은 명쾌하지도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실세 정치인 출신 대사의 해명이 서로 다릅니다.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정권을 위기에 빠뜨릴 위험한 폭탄을 품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입니다. 국민 앞에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함부로 둘러대고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서둘러 해명하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졌습니다. 검찰 수사 운운했지만 검찰은 수사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 굴로 도망간 꼴입니다. 민간인 사찰에 대한 설명도 미흡합니다. 민간기업 사찰을 착각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청와대 특감반이 착각으로 일할 만큼 허술한 조직일까요? 아무리 급해도 악마와 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가장 나쁜 것은 거짓말입니다. 어설픈 둘러대기는 의혹의 독버섯을 키웁니다. 하나씩 나올 때마다 한 발씩 물러서다가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가장 좋은 것은 솔직함입니다. 진실의 햇빛으로 비춰야 의혹의 안개가 말끔히 사라집니다. 정권의 적은 야당이나 비판적인 언론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끊임없는 견제로 정권의 도덕성을 감시합니다. 정권의 적은 늘 내부에 있습니다. 진실을 버리고 거짓과 손잡는 참모들, 국민을 버리고 정권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호위무사들, 각종 매체에 등장해 대통령 찬가를 부르짖는 정권의 나팔수들, 그들이 바로 대통령을 망치고 정권의 몰락을 초래하는 가장 위험한 적들입니다. 너희는 말할 때에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CPBC 논평입니다. 네, 속보 하나 전해드릴까요?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새해에 들어서 오래지 않아서 북미 정상회담 열리기를 희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되겠죠. 폼페이오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였던 캔자스 지역방송과의 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북미 간 현 상황을 묻는 질문에 자신이 그동안 3-4차례 방북을 했다. 우리는 만남을 계속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러면서 새해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머지않아 함께 만나서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제거하는 문제에 대해서 추가 진전을 만들길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위해서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문제가 1년 전보다 상황이 좋아진 거라고 보냐는 질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더는 미사일 실험도 핵실험도 없다. 우리는 오늘날 더 좋은 상황에 있다. 이렇게 확신에 가득 찬 말을 했네요. 날씨도 잠깐 살펴볼까요? 오늘도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호남, 영남권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오늘은 온도는 포근하겠습니다. 그렇게 춥지는 않겠지만요. 미세먼지가 오늘 좀 예보가 돼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야겠네요. 열린 세상 오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순수한 신앙 이어나가고 있는 미얀마 신자들 얘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성탄 아기 예수님 탄생의 은총이 미얀마 교회에 내릴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린 세상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